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논의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논의를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여기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또 부랴부랴 이 논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논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논의를 하는 필수 원칙 또는 논문 논의 작성법 또는 논문 논의 초간단 작성 요령 이러한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데 왜 논의를 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할 때 미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필수 원칙이라는 제목을 못 붙이는 이유는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논의 작성법 뭐 이런 말을 또 붙일 수도 없는 이유는 작성법 이렇게 단정적인 어떤 방법만으로 설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예. 또 초간단 작성 요령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힘든 것이 이 논의를 하는 데는 간단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의를 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 제가 붙일 수 있는 최상의 제목이 이 제목이어서 이렇게 붙였는데 글쓰기를 하는 방법은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김새만큼이나 글쓰기 방법도 사람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통일된 규칙이 있을까, 원칙이 있을까, 요령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그럼 이 일반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제가 일반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일반적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막 선행 연구를 막 살펴보고 여러 논문을 살펴볼 때 그 여러 논문을 통해서 가장 빈도가 높은, 그러니까 많이 표현되는 하나의 방법이 일반적이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께 이 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막 살펴본 그 선행 연구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찝어서 알려주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자각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많은 논문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는 방법, 그런 의미로 일반적이란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적어도 저명한 학자 정도, 그리고 학식을 많이 갖춘 분들이 정말 논리적인 형태로 쓴 글, 그런 논문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일반적인 것일 뿐이지 사람마다 글쓰기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 조금씩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그냥 무난한 방법이다. 어 논문에 표현될 수 있는
논의를 하는 가장 무난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어떤 논제는 다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연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저명한 학자, 아주 잘 된 논문에서 따와서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일반적인 구조부터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제 논의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영역은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선행 연구 보고 결과와 이제 비교 검토하는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해당 분석 결과가 갖는 의의와 가치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의의와 가치를 다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각각의 영역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은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 논의를 해야 될 건데 그 논의 대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내 분석을 했고 그 이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난 뒤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의를 할 때 첫 번째 영역에 제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은 가급적 한 문장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냥 오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막 이걸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막 여러 개로 엮어 가지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주요 분석 결과잖아요. 내 연구 결과, 내가 분석한 연구 결과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인제 하나씩 논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석한 결과를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석 결과를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명확히 와 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인제 이 강의 뒤편에 가면은 제가 실습을 할 겁니다. 그 실습을 통해서 쪼금 더 명확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부연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귀담아 들으시면서 숙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은 가급적 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자, 여기서 주요 분석 결과라는 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있죠. 그 해당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분석 결과로 판단이 되는 부분만 연구자가 취사 선택해서 제시를 하면 된다. 뭐 여기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이게 내 연구에 있어서 연구 목적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주요한 부분인 것 같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논의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취사 선택해서 먼저 논의해서 제시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요약인 점을 감안을 해서 이 분석 결과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막 엮어서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보다, 또 연구자 자신도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면요. 논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을 제시를 할 때는 중요한 내 연구의 분석 결과라고 생각한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서 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역에는 뭐 어떤 내용을 또
집어넣어야 되느냐? 선행 연구 보고 결과와의 비교 검토라고 했죠. 이제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는지 부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자의 실증 결과가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들 중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독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두 번째 영역이요.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이제 3-4편 정도의 선행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한 그런 문구를 연결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한 3 줄에서 8줄 정도 이런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뭐 선행 연구가 내가 수행하는 연구가 굉장히 연구 변수들 이런 것들이 독창적이어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는 짧아질 겁니다. 이 두 번째 영역의 분량이요. 그런데 어 이제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다루는 그런 이제 연구 변수라고 할 경우에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많이 존재를 할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같은 결과를 이제 보고한 그런 연구들을 묶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연구 결과 몇 편을 이제 집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선행 연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3 줄에서 8줄 정도로 이 두 번째 영역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선행 연구 보고 결과와의 비교 검토 문장에서는 좀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 문장을 완성을 할 때는 선행 연구의 주요 결과를 이제 간략히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바로 이런 전형적인 표현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뭐 또는 어떤 연구의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또 어떤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뭐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표현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네. 전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거의 탐색적 연구에 가까워서 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유사 연구를 수행한 선행 연구자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 검토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표현을 이제 전형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행 연구가 없을 경우고 여기 위에 있는 3가지 전형적 표현은 선행 연구 결과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지지한다."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는 말을 별로 구분 없이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나의 연구 변수와 동일한 연구 변수를 쓴 그런 이제 선행 연구가 있다면 그런 선행 연구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었을 때는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연구 변수와 조금은 다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예시를 들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신적 안정감과 또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그런 연구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내 연구가 정신적 안정감을 이제 핵심 소재로 다룬 연구인데 어떤 선행 연구 중에서는 주관적 안정감을 핵심 소재로 다룬 연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제 다른 변수하고의 관계가 인제 유의하게 나왔다. 그리고 어 정의 방향인지 아니면 부의 방향인지 이런 인제 인과관계 방향성도 동일하게 나왔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뭐 같은 맥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하고 정말 똑같은 동일한 연구 변수를 투입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어 나하고 조금 다른 연구 변수를 썼지만은 그 연구 변수가 유사한 나의 연구 변수와 유사한 경우에는 맥을 같이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지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지한다라는 말은 어떤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지지한다는 뭔가 생각이 같다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같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맥은 맥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컨텍스트 정도가 되겠죠. 이런 맥락이라는 것은 흐름이 비슷하다, 뭐 유사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구분을 해서 쓸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어떤 연구자들은 어 이제 동일한 변수를 쓴 것이 아닌데 이제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뭐 그냥 다 지지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변수를 써서 분석을 해서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지한다라고 안 쓰고 맥을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즐겨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니까 제 의견을 드렸을 뿐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영역은 해당 분석 결과가 갖는 의의와 가치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문장이 갖는 역할은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자의 분석 결과가 갖는 고유한 의의와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구 왜 하십니까? 다른 사람 연구한 거 베껴 가지고 뭐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잖아요. 뭔가 색다른 결과 또 아니면은 창의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띠고 있을 때 그 연구는 가치를 획득하게 되고 좀 더 의의를 갖춘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연구에서든 간에. 이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인제 연구자 본인이 한 어떤 연구가 그 분석 결과에 있어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영역, 이 세 번째 영역이 논의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제일 잘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쪽 세 번째 영역은 제가 이제 계속 분량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는데 너무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량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영역은 적정한 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하지 않을 정도로 연구자 판단하에 과하지 않을 정도로 언급 가능한 만큼 문장을 구성해서 제시를 하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제시를 할 때 분량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논리성은 반드시 갖춰야겠죠. 그 고유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했으니까 일정 부분의 분량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과하지 않을 정도로 언급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앞뒤 말이 안 맞게 써서는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논리성을 갖춰서 글을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 번째 영역이다. 그리고 특별한 서술 원칙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글쓰기 역량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논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생각, 뭐 또 나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글로 잘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을수록 그럴수록 논의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영역은 글을 쓰실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글쓰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분석 결과가 학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색칠해 놨죠. 학술적으로 중요한 점을 찾거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을 찾거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점을 찾아서 이걸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어 글을 이제 서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세 번째 영역이 아주 고유한 의의와 가치를 갖는 그런 글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글쓰기를 하는지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게 학술적, 실무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과라는 것을 어떻게든 부각을 시키면서 글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역은 의의와 가치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부분은 장황하게 기술한 그런 논의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이제 길게 쓰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길어지겠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내 연구의 고유한 의의와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길어진 내용을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끝내면은 독자들이 뭔가 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이제 기술을 한 그런 논의 내용을 간명하게 다시 제시하는 역할, 상기시키는, 독자한테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요약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 문장 정도로 간명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간명하게 작성한 이 요약이 나중에 인제 시사점을 제시를 할 때요. 이 연구의 시사점, 논의를 하고 나면 시사점 또 연구의 함의 이런 걸 인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문을 보고 이런 시사점이나 함의를 작성을 할 때 참고를 하거나 활용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나 함의를 작성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이 논의의 네 번째 영역에 속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논의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직접 인제 실습을 하면서 '아 이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걸 인제 직접 보셔야 눈으로 또 확인을 해 보셔야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앞에 부연 설명을 한 부분 이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부분은 다시 또 실습을 보시고 이 실습 내용을 보시고 다시 인제 되돌려 보기를 하시면은 한 두 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나중에 실습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되돌려 보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효과적인 학습이 되고 논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쪼금이나마 갖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논제를 한번 정해 봤어요. 그래서 가상의 논제는 이렇습니다. 소득과 정신적 안정감 간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 효과 검증 이런 연구를 양적 연구를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양적 연구에서는 4장의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걸 제가 6개의 절로 만약에 나눠 가지고 제시를 했다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1절에는 연구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2절에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절에서는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절에서는 소득과 정신적 안정감 간 역량 검증 결과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절에서는 자기 자비와 정신적 안정감 간 역량 검증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조절효과 검증이니까 당연히 독립 변수가 소득이고 제2의 독립 변수라고 제가 지칭을 했죠. 조절 변수는요. 그래서 자기 자비도 또 다른 조절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신적 안정감이 종속 변수이니까 당연히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소득과 정신적 안정감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이 자기자비, 이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인 정신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도 검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이 연구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조절 효과 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자비의 조절 효과가 어떤지 이제 최종적으로 6절에서 검증을 할 겁니다. 이렇게 6개의 절로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겠죠. 뭐 여기에서 조금 더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 논제를 가지고 목차를 만약에 구성할 때 연구 결과를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영역이 뭐였습니까?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이잖아요. 네, 그때 제가 뭘 했습니까? 중요한 분석 결과만 취사 선택해서 제시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목차를 봤을 때 주요 분석 결과가 뭘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떤 연구자는 기술 통계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첫째, 이렇게 첫째라고 쓰면서 중요 분석 결과로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양적 연구를 할 때 그런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주요 분석 결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평균 차이 검증 결과도 아주 색다른 독특한 결과를 얻어냈다면 한 번쯤 주장을 펼쳐볼 만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주요 분석 결과로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이제 베이스입니다. 이런 역량 검증 결과의 베이스가 되는 정도의 분석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절에 나오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도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 상관관계 분석 결과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도 결국은 이런 역량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다면 그런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분석에 불과하다. 음, 그래서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은 드렸지만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이 공변성이거든요. 그런 공변성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전 단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베이스다. 음. 그러니까 기본 토대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량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였다면 그런 연구 변수들 간의 역량관계에 관련된 분석 결과 이걸 주요 연구 결과로 제시를 하면 좋겠다. 그럼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첫째, 소득과 정신적 안정감 간 역량 관계를 검증한 결과, 어떻게 나왔다. 둘째, 자기자비와 정신적 안정감 간 역량 검증 결과, 어떻게 나왔다. 그리고 셋째, 자기자비의 조절 효과를 검증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논제로 연구를 할 때 주요 분석 결과는 여기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로 끌고 와서 논의를 순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논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분석 결과를 취사 선택하는 방법 제가 이제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목차를 보고요. 이제 거기서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셋째, 자기자비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직종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신적 안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T 통계량과 유의 수준도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 줬습니다. 이런 이제 통계 수치는 표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논의에서는. 그런데 음 요약을 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안을 했을 때는 통계량도 같이 중요한 통계량은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통계량을 같이 표시를 하는 것을 이제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구성을 했죠. 간단히 뭐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 제시를 했잖아요. 자, 요 분석 결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논의의 대상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은 논의의 대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을 내가 적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선행 연구 보고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표현 문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 그런 걸 활용해서 기술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어떤 선행 연구가 있으면은 그 선행 연구는 뭐 어떤 뭐 연구였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김자비의 2023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어떤 연구였냐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자비가 정신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검증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결과를 같이 보고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런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문장 다음에 이런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자비가 정신적 안정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김자비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이렇게 썼죠. 이 지지하고라는 것은 내 연구와 동일한 연구 변수를 썼을 경우에 지지한다, 뭐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김자비의 연구를 보니까 자기 자비고 또 종속 변수가 정신적 안정감이잖아요. 제가 연구 논제를 어떻게 정했죠? 이 소득과 함께 정신적 안정감이 있고 자기 자비가 있잖아요. 동일한 그런 개념을 쓰고 있죠. 연구 변수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 지지하고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 자비와 주관적 안념감 간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실증한 다수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때는 왜 맥을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자기 자비는 같은 연구 변수인데 내 연구 변수는 정신적 안정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관적 안정감이지 않습니까? 조금은 다른 개념이죠. 물론 안정감이라는 그런 개념에 다 포섭이 되는 그런 연구 변수이기는 하지만 정신적 안정감과 주관적 안정감의 개념적 정의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유사 연구가 되겠죠.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동일한 자기 자비가 아무튼 주관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유사한 연구 결과로 보고 그때는 맥을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하지만 미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뭐 노머시의 연구 결과는 대조적인데 그러면 다르게 나왔다는 소리겠죠? 어떻게 대조적일까요? 대조적인데 이 연구에서는 자기 자비가 이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이제 대조적인 연구 결과도 같이 이렇게 기술을 해줍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영역에서 우리가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보고 결과와 내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해서 이런 문구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에서 이렇게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했죠. 뭐였습니까? 이 자기 자비하고 정신적 안정감 간의 영향관계 검증 결과를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하고 이것과 유사한 연구 변수를 다룬 그런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제시를 하면서 뭐 지지하는지 맥을 같이 하는지 대조적인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 연구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뭐 선행 연구를 거의 찾을 수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 검토는 어렵지만 뭐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바로 3영역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아무튼 선행 연구 결과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시를 먼저 했잖아요, 이렇게 문장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지지하는 것은 뭐죠? 자기 자비가 정신적 안정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또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맥을 같이 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이 자기 자비와 주관적 안정감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인데 이것이 내 원래 연구 변수인 정신적 안정감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면서 의미를 파헤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연구 결과와 대조적인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또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부분도 또 나의 생각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 연구 보고 결과의 비교 검토 문장 구성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세 번째 영역의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세 영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영역에 속하는 글은 이렇게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양은 적절히 여러분들께서 조절하면서 글을 쓰면 된다는 것이고 이게 지지하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먼저 써야겠죠. 제일 먼저 그걸 제시를 했잖아요.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먼저 제시를 했으니까 그걸 먼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의의나 가치를 제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사한 맥락의 연구, 그게 이제 두 번째 여기 맥을 같이 하는 연구들의 결과와 어, 비교를 하면서 의의와 가치를 본 연구의 의의와 가치를 찾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조적인 연구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의의와 가치를 찾아서 기술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사실 어 뭐 이제 픽션과 논 픽션이 결합된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뭐 옛날에 이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면서 여러분들 실제 연구에 반영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뭐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실증적 근거에 입각해서 쓴 글은 아닌 거예요. 예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만든 글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논의를 하려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이런 데 저기 그 숙달이 돼 있고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것은 누구한테나 시간이 투입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문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오늘 종일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세 번째 영역에 있는 글은 굉장히 길고 글자가 굉장히 쬐그맣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으로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면 거의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 번째 영역의 글은 어떻게 기술하는지 맛보기라도 조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일단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글의 구성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영역에서 제시된 글의 구조하고 대응이 이루어지게끔 이제 지지한다라는 쪽에 관련된 의의와 가치를 먼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을 같이 하는 연구들, 그러니까 자기자비와 주관적 안정감을 다룬 그런 연구하고 내 연구하고의 이제 뭐 관련성 아니면 뭐 상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대조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한 선행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와 내 연구 결과를 이제 서로 또 비교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낭독하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비는 앞서 이론적 개념 고찰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 수준에서 부정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해와 포용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강화하는 심리적 기제이다.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어떤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강한 내면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부정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이 형성되어 있는 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긍정성 확충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만족 경험이 결과적으로 자기자비가 정신적 안정감의 증진에 긍정적 기여를 하도록 이끈 것이라 판단된다. 판단된다라고 끝났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음. 내가 내 연구에 어떤 이제 자기자비가 정신적 안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가 해석을 해서 의의를 살리는 그런 글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판단한다, 뭐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로 이제 서술어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지하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였고요. 그다음 유사한 맥락의 연구 결과와 내 연구 결과를 이제 비교 검토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음, 안정감의 차원이 개인 내면 수준의 안정감에 머물지 않고 사회관계에 기초한 안정감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주로 자기자비가 주관적 안정감의 유력한 설명 변수인 점을 거듭 실증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포섭하는 정신적 안정감과 유의한 역량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정신적 안정감은 개인 내면 수준의 안정감인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외에도 사회관계 속에서의 안정감을 의미하는 사회적 안정감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듯 자기자비는 개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안정감 증진에 긍정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의하는 바는 뭐죠? 주된 핵심은 정신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안정감을 다 포섭하는 그런 광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뭐 개인 내면의 내면 수준에서의 안정감을 뜻하니까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정도의 어, 개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주관적 안정감이 이 정신적 안정감의 포섭이 되는 거고, 그럼 정신적 안정감이 뭐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변수였는데 그것이 검증이 된 것을 그것이 검증이 된 것으로 봤을 때 주관적 안정감의 어떤 연구 결과, 자기자비와 주관적 안정감의 연구 결과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내 연구 결과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non fiction도 있지만 fiction도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이 정신적 안정감이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픽션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정신적 안정감의 개념이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조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한 겁니다. 자,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성년임을 감안할 때, 뭐, 이렇게 전제를 한 겁니다. 이 연구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치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신적 안정감에 대한 자기자비의 인과적 역량이 청소년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다는 실증 결과와 대조적이어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자기자비의 질적 형성 수준이 청소년과 성인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박차이의 연구에 기초할 때 이러한 자기자비의 집단 간 질적 차이가 정신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에 있어 자기자비와 정신적 안정감 간 역량 관계가
차별적으로 나타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좀 추가적 실증이 필요한 의견도 살짝 밝히면서,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또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도 하겠죠. 이제 결론에서는 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사점도 제시를 하고, 또 연구의 한계점이나 또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살짝 먼저 이렇게 미리 좀 제시를 하는 그런 것도 논의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자비의 질적 형성 수준이 청소년과 성인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거는 픽션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청소년과 성인 집단 사이에 뭐 자기자비의 어떤 질적 형성 수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뭔가 나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면은, 그런 연구 결과를 내가 제시를 한 이상, 이렇게 두 번째 논의의 두 번째 영역에서 제시를 한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런 차이를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논의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만약에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차이를 밝히는 데 있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고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답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답은 어떤 선행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을 때 그런 답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정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보다 모르고 있는 지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한 결과가 선행 연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그 많은 것을 연구자가 다 밝혀서 제시를 하는 것은 못하는 거죠,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고, 그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이유를 내가 찾아내서 밝혀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떨 때 학술적으로 성립되느냐? 논리적일 때요. 논리적일 때 그 설득력이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논리가 깨지지 않고 맞아.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아. 이렇게 상대방이 판단할 수 있다면, 독자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설득력이 갖춰진 것이고, 결국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존재할 때, 선행령과 차이가 존재할 때 어떻게 적어야 될지 막막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당연히 막막하죠.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연구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근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연구 방법론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런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결과가 예정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연구자 본인은 믿어야죠. 본인이 열심히 적정한 연구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그렇게 맞춰서 실행을 해서 얻은 결과라면 연구자가 믿어야죠. 그 결과를 연구자가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자가 일단은 믿고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혀내면 그게 해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답, 정답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그중에서 연구자가 막 수십 개 다 찾아서 제시를 할 필요는 없다. 한두 가지라도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혀내면 그걸로써 논의는 충분하다라는 점, 이 점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에선 이렇게 이제 앞에서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 한 줄로, 한 줄이란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자, 볼까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는 주관적 안정감의 개념을 포섭하는 정신적 안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증되었으나,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다 아우르는 문장이 된 거예요.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있는 내용을 이 지금 되었으나 다음부터 이제 쭉 적은 거예요.
자, 볼까요? 심리적 기자로서 자기 자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또 다른 집단인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이 변수들 간 인과관계가 유의하게 성립할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이 밝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실증적인 그런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습을 해보신 것처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논의가 그나마 조금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점,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의에 있어서도 왕도는 없어요. 뭐 지름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는 했고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글쓰기를 하는 것은 그 글쓰기의 경우의 수는 무한대예요. 왜냐? 이렇게 마, 지, 막 이런 음절을 연결을 시키고 또 단어를 서로 연결을 시키고 만들 수 있는 글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특정한 원칙을 제시한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있어서는 왕도가 없는데 논의도 마찬가지다. 왕도는 없지만 제가 지금 제시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제가 제시한 방법에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더 훌륭한 논의를 하는 그런 훌륭한 연구자가 되시기를, 또 훌륭한 연구를 양산해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